필기는 뭐 필기는 뭐 1권 결제 1권 복습을 한번 배웠으니까 뭐 복습은 일단 되셨으니까 요걸 바탕으로 기출문제이거든요. 요 풀이를 하세요. 문제 풀이를 하시고 혹시나 잘 안 되시면 이 1권에 돌아가셔가지고 복습을 하시고 뭐 여기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수업 내용은 블로그에 있으니까 블로그 내용 참조하시고 블로그 링크 참조하시고 유튜브 링크 있죠. 참조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필요할 때마다 질문들을 하세요. 이렇게 질문들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자, 필기가 문제인데 실기는 뭐 이제 제가 웬만큼 다 준비됐으니까 뭐 영상 가지고 복습하시고 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이건 뭐 제 생각에는 크게 함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닌 것 같고 그 외 나머지 함수가 문제인데 그걸 얼마만큼 여러분이 노력을 했느냐에 달려 있는 부분이니까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필기는 요 자료 블로그에 가시면 있는 자료거든요. 있는 자료인데 이런 방식으로 좀 하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모든 내용을 지금 다 전달을 못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블로그에 링크에 따라가 보시면 거기 수업 자료라는 링크에 가보시면 그 크말 필기 뭐 여기 있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이게 필기 준비하고 이미지에서 요거 오늘 뭐 요 이미지는 수업 시간에 쓸 건데 어쨌든 뭐 필요하시면 다운받아 보시고요. 아니면 따로 뭐 메모를 하시든지 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파일입니다. 여기 있는 파일 가지고 오늘 수업 진행할 겁니다. 물론 교재도 같이 자 그 교재에 보시면 요약본이 있거든요. 그 앞부분이 그 요약본입니다. 그래서 그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독을 한번 하시고 그다음 거기에 있는 내용을 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필기 교재 앞부분이 요약본들입니다. 일단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약본. 그 관련 문제들도 있고요. 제일 나머지 절반이 이제 기출 문제입니다. 교재의 구성이. 그래서 요약 교재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고 요약본 부분을 그리고 우리는 뭐 인사하실 필요 없죠. 교재가 있으니까. 그래서 쭉 읽어보시고 기출문제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네, 읽어보시고. 다만 우리가 사실은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 요약본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내가 기억을 하고 외우면 되겠죠. 그만큼 좋은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우리가 다 외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약본이 내 머리를 대신해 준다고 생각하시고요. 예를 들면 자 기출문제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이미지 데이터의 표현 방식에서 뭐 벡터 방식의 가능성은 벡터 방식 이미지 표현이 이미지가 뭐죠? 붙어 지금 막힐 거 아니에요. 이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 파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림 파일. 뭐 그래픽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뭐 문제 풀이를 하시다 보면 그런 이미지 데이터라는 건 그림 파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림 파일. 그림을 표현하는 방식에 어떤 방식이 있다고요? 모르잖아요. 비트맵 방식이 있고 벡터 방식이 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계시면 다행이죠. 그렇게 모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이 문제를 만나면 요 내용이 있는 위치 그래서 읽어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대충 어디쯤 있을 건지 그 느낌만 받으시고 그럼 그 위치에 가서 이미지 표현 방식에 대해서 쭉 읽어보는 거죠. 전체를.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보기 예문을 읽어 가시면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틀린 부분을 찾아서 비교해서 찾아서
사용하시면, 그러니까 필기 교재 카말 자격증 아마 합격하시면 그 책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두 번 다시는 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절반 찢어서 앞부분은 요약본 앞부분 이제 문제니까 저는 보통 이제 찢으라고 분리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냥 알아서 하시고요. 자, 그래서 아니 뭐 이게 아까 보셨던 여기 블로그에 거기 링크에 그 잡서자 링크에 가보면 여기 뭐 교재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내용은 거의 같은 겁니다. 구성이 좀 다르긴 하지만 여기도 뭐 파일이 있긴 합니다. 뭐 알아서 하시고요. 편하실 대로. 뭐 이걸 보시면서 문제를 푸시든지 열어서. 어쨌든 다 읽어는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안 읽어보면 어디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그렇게 해서 틀린 부분 찾아가면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점, 필기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간혹 이제, 물론 실기반이 보통 주인데 필기가 잘 없거든요, 원래. 그래서 여기 뭐, 원래 잘 없습니다. 근데 여기 끼워놓은 건 시간이 5시간 정도, 6시간, 5시간인데, 공식적으로. 사실은 그 5시간 가지고 필기 준비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뭘 해드릴 수 있냐고요. 그냥 목차 읽어드리고, 그러면 끝날 겁니다, 아마. 예를 들자면.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안에 내용 전혀 설명을 드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뼈대만 좀 마련해 드릴 겁니다. 우리가 이게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가 대충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정도를 알고 시작을 하셔야 도움이 될 거니까. 자, 일단 그래서 시험 준비는 이렇게 줄처럼 사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하시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필기 교재를 하나 사서 문제를 읽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뒤에가 정답지를 펼칩니다. 그 번호를 체크하고, 요거 체크 딱 하고, 요거 읽어보고 끝냅니다. 외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외워집니다. 그 자리에 딱 일어나는 순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왜? 우리는 컴퓨터 전공자가 아닙니다. 원래 내가 어떤 걸 보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뭘 외울 수 있다는 건 내가 거기에 대한 분야를 알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도 냄새만 맡아도 그걸 알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 어느 분야에 가면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실제. 근데 어떻게 컴퓨터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책을 펼치는데 어떻게 그게 책장을 읽고 넘길 때마다 그게 내 머리에 어떻게 다 들어와 정리가 돼요. 말이 안 되죠, 논리적으로 이게.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그럴 바에는 그냥 시험장에 가서 그냥 주사위 던지세요, 그냥. 응? 그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제가 늘 한 이야기죠. 그냥 아는 거라도 정확하게 맞추자는 겁니다. 좀 공부해서.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공부를 좀 하시라고요. 틀린 거 찾아가면서.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 더딜지 모르겠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내가 이걸 볼 필요가 없어질 겁니다. 이제. 그게 어느 시점이냐면 제 개인적으로 기출문제를 적어도 한 6, 7개를 하시면 아마 6, 7개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풀리다 할 때 보면 물론 6, 7개쯤 할 때도 그런 느낌 오기 시작합니다. 뭐가 되냐면 이 문제 앞에서 봤던 문제들하고 하는 생각이 딱 들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느낌이 딱 들기 시작하면 시험장에 가면 100점 만점은 아니지만 내가 합격은 충분히 하실 수 있구나라고 판단 내리셔도 될 겁니다.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이걸 애운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거 문제를 외운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문제를 외운 게 아니고 문제를 찾는 요령을 습득하고 간 겁니다. 느낌을. 그래서 최소한 필기 시험장에 가셔서 앉아서 문제를 좀 풀이를 하시려면 최소한 그 시험 뒤에 나오는 용어들은 좀 눈에 좀 익히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거부터 용어부터 일단 읽어내는데 막히는데 뭘 답을 찾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제 말뜻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서 편하게 마음 편히 문제라도 좀 읽어 내려가야 되고요. 그다음 지금 제가 드리는 방법은 정답을 찾자는 목적이 아니고요. 선택의 확률을 높이자는 겁니다. 4개 중에 1개를 찍자가 아니고요. 3개 중에 1개를 찍거나 2개 중에 1개를 찍자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면 완벽하게 정답을 찾아내겠죠.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걸 배제시키는 가면서 찾아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시험 준비를 해야 시간을 좀 줄이면서 우리가 만점은 아니지만 합격은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자격증 필기를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여러 개 드리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시고요. 그래서 한 6-7개쯤 기출문제를 하시다 보면 그런 느낌이 올 겁니다, 이제. 그럼 그래서 최대 한 10개쯤 하고 시험장에 가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기시험 기준 1년에 2번씩밖에 되진 않지만 작년부터 원래는 3번째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통 한 3년치 정도는 하고 가세요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교재에 있는 내용도 있지만 교재가 최신 걸 반영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 여기 블로그에 그 링크에 가보시면 올해 시험 문제지도 여기 기출 문제도 있습니다. 필기만 있는 게 아니고 실기 기출 문제도 올해 끝까지 이렇게 제가 자료를 구할 수 있으면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안에 다 있습니다. 있는 그런 파일들이니까 나중에 보시면 찾아서 보시고요. 그래서 최대한 일단 필기가 되든 실기가 되든 기출 문제는 우리는 최신 거부터 하는 겁니다. 최신 거. 그러니까 지금 교재에는 2022년도 자료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블로그에 가시면 2022년도 거부터 진행하는 겁니다. 제 블로그에 있으니까 요거부터 하세요. 네? 요거부터 여기 있으니까 요거 여기는 필기, 여기는 실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 구체적인 설명도 다 달려 있고 하니까 쓰시고, 수업 자료는 여기 있는 거 안 없애고요. 블로그에 있는 요 내용도 안 없습니다. 제가 이걸 그만두는 날이라면 뭐 그만두더라도 아마 이건 아마 닿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어쨌든 손때 묻은 수업 자료니까. 자, 그렇게 알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그냥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방식으로 하냐면 그 1, 2, 3번, 자, 왜 이것만 체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똑같은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실제 문제는 돌고 돌거든요. 돌고 도는데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다음에 4번이 정답일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4번이 정답일 확률은 똑같이 안 나온다고요. 1, 2, 3번 중에 정답일 거라고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보기 예문을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 이게 다음번에 여기가 정답일 확률이 높으니까.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잘 안 들어. 이건 근본적인 설명을 듣지 않으면 머릿속에 들어오기 힘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보시고 그냥 단어에 대해서 부담만 없이 넘어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일단 문제를 읽을 거 아니에요. 읽는데, 그리고 이런 거 하나하나에 너무 열중하지 마시고 모르면 넘어가세요. 모르면 뒤에 가다 보면 이 녀석이 해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냥 대충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는 느낌을 받자는 거지 이 녀석이 정확한 의미를 알자는 건 아닙니다. 일단 뭐 읽다 보면 단어에 대해서는 이제 익숙해지겠죠. 눈에 익은 거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정답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이걸 다 외워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이렇게 준비를 좀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께 전달을 하나 해드리면, 1과목이 컴퓨터 일반이죠. 컴퓨터 일반은 컴퓨터 껍데기 하드웨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에서 윈도우 운영체제라고 하는 윈도우 10이 기준이고요. 뭐 요런 것들 해서. 그다음에 이거 메모하지 마. 이런 거 메모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그 갑자기 이건 컴퓨터 하나만 쓰는 게 아니죠. 우리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그 네트워크라고 그러거든요. 네트워크. 이게 답니다. 크게 보면.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가지를 칠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단어만 들면 아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시면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깊이 들어가서 다 알면 더 좋긴 하겠지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진짜 시험 문제가. 이렇게. 그다음에 이 과목은 스프레스트 일반이라고 했죠.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자, 이건 엑셀이라고 했잖아요. 엑셀 프로그램이잖아요. 엑셀 프로그램. 즉 엑셀 프로그램을 원래는 엑셀 프로그램은 실습을 해야 될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실기시험만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근데 필기시험이 왜 있냐고요? 필기시험에 있는 문제의 내용들이 뭐냐면 사용 설명서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문제를 만든 겁니다, 실제.
그러니까 엑셀은 필기 엑셀 공부,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필기를 가장한 실기 시험이라니까, 이건. 그러니까 실기.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 실기처럼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이러냐고요? 아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실기처럼 실습을 해보시고 원래 준비를 하셔야 이게 내용이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실습을 해야 될 내용을 우리가 필기로 문자로 시험을 본다는 건 사실은 저는 컴퓨터 시험에서 맞지 않다는 개인적인 입장인데, 어쨌든 시험의 그 구조가 그러니까 하드웨어 설명 들을 수 있는 자리도 없고요. 그것도 뭐 뜯어서 이거 제 부품을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이건 실습을 사실은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 다음, 네트워크. 여러분 인터넷 잘 아세요? 장비 구하기 실제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실습처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실습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나마 이 녀석은 소프트웨어 정도는 실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메모장 같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열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다 생각보다 기억이 오래 가겠죠. 그래서 사실은 필기라는 게 필기를 가장한 실기 시험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다 모든 게 다 실기처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원칙대로 하자면. 그런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안 되니 자, 뭐 요령 아닌 요령들을 조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자, 요 파일은 그 아까 블로그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링크에. 자, 컴퓨터라는 녀석은 이런 하드웨어, 자, 본체 뜯어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건 옛날 그림입니다. 요즘은 조금 다릅니다. 약간 모양이. 그래픽 카드라는 게 되게 크고요. CPU도 되게 용량도 크고, 이제 면적은 부피도 크고 그렇습니다. 요즘 컴퓨터가 과거에 비해서 작아질 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작은 컴퓨터 있지만 되게 큽니다. 요즘은 기본적으로. 자, 하드웨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 하드웨어에 있는 이제 장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그리고 자, 이런 그러면 자, 하드웨어부터 이야기를 하죠. 컴퓨터 사양 따질 때 CPU가 어떤 일 하는 거? 주황 처리 장치를 이야기합니다. 주황 처리 장치. 주황 처리 장치. 그게 보통 컴퓨터에 이런 펜이 달려있는 이런 위치의 부품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 또 뭘 따지죠? 컴퓨터 사양 따질 때 메모리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게 주기억 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메모리. 우리가 램이라고 하죠. 램. 주기억 장치 램. 근데 원래 주기억 장치라 그러고 램은 기억을 하는 우리가 반도체라 그러잖아요. 반도체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거든요. 그 반도체의 종류 중에 하나가 램이라는 거예요. 램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기억 장치인 우리가 메모리, 주기억의 메모리라고 하는 건데 그게 요 밑에 여기 요런 곳에 여기 아주 잘 안 보이. 여기에 이렇게 꽂혀서 사용을 하는 거죠. 저도 컴퓨터 전공자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주기억 장치라 그랬잖아요. 제가 방금 메모리. 그럼 보조 기억 장치가 주 기억 장치에서 반대편에 서 있는 보조 기억 장치라거든요. 그 보조 기억 장치 이름 잘 알고 계시면 뭡니까? 그게 하드디스크. 근데 지금 하드디스크 써요? 아닐걸요. 지금 SSD라는 보조 기억 장치를 쓸걸요. 하드디스크는 이제 뒷전으로 좀 물러났습니다. 세컨드입니다. 퍼스트가 아니라. 퍼스트는 SSD입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사장되어가는 하드디스크가 이제 거의 사장되어가는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뭐 요즘 뭐 또 다른 뭐 기억 장치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SSD. 굉장히 뭐 얇아지기도 하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돈만 주면.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이거 하드웨어 공부하실 때는 항상 경제적인 돈하고 관련하세요. 항상 비싼 게 좋은 거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비싼 게 좋으니까 성능도 좋은 겁니다. 그다음 이제 그 외에 이제 뭡니까? 컴퓨터 옆에 붙어 있는 장치들 중에 볼 수 있는 게 마우스, 키보드, 뭐 입력 장치, 그다음에 프린터기, 출력 장치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컴퓨터 기본적 하드웨어고 그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걸 시험에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실제 여기에 이제 디테일하게 물어본다고요. 이제 그다음 하드웨어만 있다고 내가 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시자마자 컴퓨터 전원 스위치를 넣잖아요. 켜잖아요. 켜서
이런 이런 화면, 바탕화면이라고 그러죠. 이런 화면이 나타날 때까지 컴퓨터가 뭔가, 뭐, 적게는 한 1분에서 많게는 한 1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죠. 요렇게 바탕화면이 나타나는 그 과정, 컴퓨터 전원 스위치를 넣고 바탕화면이 나타나는 과정까지는 뭐라 그럽니까? 이러니까 이제 필기 시험 보는데 불합격자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부팅이라 그러죠. 부팅. 그걸. 여러분 기출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래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미천이 없이 문제를 푸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아까 했잖아요. 시간 낭비라고. 기출 문제를 보는 건. 실기도 잘 생각하면 처음에 왔을 때 엑셀 기능이 잘 안 됐으니까 지금은 이제 엑셀의 기능을 전체를 이제 훑어보시는 입장이니까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잖아요. 실습도 해보시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기도. 문제를 풀려면 내가 뭔가 뭐 용어도 알아야 되고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 준비를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물론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배우는데 근본적인 요령이 어디 있어요? 무식하게 그냥 계속 해 나가는 거죠, 원래. 그러나 시험이니까 우리는 기준 점수만 넘으면 되니까 그 점수를 넘는 방법만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전원 스위치 ON을 시켜서 화면에 나타나는 그 과정까지를 우리는 부팅이라고 그럽니다. 부팅. 이제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 아셔야 됩니다. 이제 그냥 켜면 나온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시험 준비하는 우리 입장은. 자, 그러면 바탕화면이 나타난다는 건, 자,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건 뭐죠? 화면에 이렇게 창이 보인다는 건, 이건 프로그램이 작동을 했다는 겁니다. 실행이 되었다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이? 이런 바탕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작동을 했죠? 실행이 되었죠? 윈도우 10이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어서 화면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방금 소프트웨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제가 윈도우 10이라는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차이를 이제 알아야죠. 여러분들 집에서 누가 뭐 게임을 하고 싶다고 해서 게임 한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야 게임 뭐가 배틀그라운드 뭐 이런 게임이 있다고 제가 게임을 좋아하지 않아요. 배틀그라운드는 어떤 게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게임을 우리는 뭐 한다 그러죠? 게임 시작할 때 실행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뭐 잠깐만요. 집에 그 게임을 실행할 수 있는 아이콘이 안 보이는데요, 그림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게임을 설치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설치가 가능한 프로그램. 우리가 보통은 새드 파일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 다음, 그렇게 이제 설치가 되고 나면 그 다음 뭐 하죠? 자, 보세요. 집에 엑셀이 없다면서요. 엑셀이 있어야 엑셀을 실행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엑셀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 엑셀을 실행한다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엑셀 지금 엑셀 아이콘이 없잖아요. 지금 바탕화면에 이런 것처럼. 예? 그러면 저 녀석이 나타나 있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프로그램을 설치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한다고. 기본적으로. 물론 저 디테일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쉽게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가 되고 나면 나는 이걸 클릭을 하면 뭔가 엑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다고 이야기하지 엑셀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설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라고 엑셀 프로그램을 우리가 소프트웨어 실행한다라고 그랬지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거든요. 이해되세요 이제?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고요? 자 보세요. 이 녀석을 실행을 시키면 안에 뭐가 있죠? 굉장히 굉장히 많은 명령들이 모여져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명령들의 모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려면 설치라는 게 돼야 됩니다. 설치가 되려면 소프트웨어라는 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피스 소프트웨어, 오피스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피스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된다. 엑셀 소프트웨어가 있어야만 설치가 가능하고 설치가 되면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얘기는 다 아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학생이 끄면 지금은 컴퓨터를 한 대만 써요, 우리가. 자, 지금 이건 PC 한 대를 이야기한 거잖아요. 컴퓨터 한 대를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지금 한 대만 사용하고 계시냐고. 여러분들 그 네이버에 내 메일이 왔는지 아니면 네이버라는 사이트에 가는 거잖아. 네이버라는 컴퓨터에 가는 겁니다. 실제. 네이버라는 큰 대형 컴퓨터가 있다니까요. 그게 내가 접속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컴퓨터를 한 대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컴퓨터에 있는 내용을 내가 받아와 보거나 하는데 정보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터넷이 아닙니다, 원래. 원래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두 대의 컴퓨터 이상이 연결되어 있는 건 우리는 그건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연결은. 그건 네트워크라고 얘기합니다. 네트워크. 네트워크에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고 있잖아요. 무슨 서비스를? 인터넷이라는 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건 소프트웨어적인 그 측면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인터넷과 네트워크는 틀린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네트워크라는 게 밑바탕이 되고 그 위에서 받는 서비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대부분 쓰는 서비스가 인터넷이라서 그래서 우리 인터넷 그러면 이게 인터넷 연결 이야기하고 아니 연결은 네트워크라고 해요. 물리적인 거고 소프트웨어 저기 인터넷은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입니다. 자 어찌됐든 컴퓨터 한 대씩 두 개 쓰잖아.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럼 집에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친구에게 메일을 보낸다. 누구에게 상대편에 메일을 보낸다. 자 집에 여기 이제 컴퓨터로 생각하세요. 뭐 단말장치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쨌든 컴퓨터 이거죠. 그러면 내가 상대편에게 메일을 보내려면 집에 뭐가 있어야 되죠? 집에서 뭐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지 않으세요? 뭐 인터넷 뭐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메일 카톡도 하시고 자 그때 여러분들 집에 다 뭐 있죠? 혹시 모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케이블 모뎀이라고. 그거 없으면 여러분들 집에서 인터넷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062에서는 아니요. 062는 다만 그 꽂을 수 있는 포트를 더 늘려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뒤에 꽂는 부분을 랜 선을 꽂는 부분을 우리가 포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포트를 확장시켜 주는 게 062라고 생각하셔야 되지 062가 인터넷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본적으로. 그러면 그 062는 무선도 있고 유선도 있잖아요. 여러분 다 집에서 아마 무선을 쓰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케이블 모뎀이나 모뎀이라는 게 없으면 여러분들 집에 가정에서는 인터넷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얘가 이거 모뎀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이 모뎀 옆에 이제 뭐가 있냐면 062가 있고 062 옆에 이제 그 요 사이에 이제 뭘 하나 간다 하면 062라는 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게 무선이 되든 유선이 되든. 그 062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모뎀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케이블 모뎀. 그 요즘 다 케이블 모뎀이라는 게 다 뭡니까? 여러분들 집에 보시는 TV 보시는 그 케이블 TV에 다 나와 다 연결돼서 나오잖아요. 요즘은 다. 물론 뭐 지역 채널을 보시는지 어떻게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옛날같이 그냥 진짜 유선만 이렇게 보는 그런 케이블이 아니 채널이 아니거든요. 요즘은 다 인터넷도 다 되거든요. 어찌됐든 뭐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 상을 이야기하면 그럼 상대편도 마찬가지겠죠. 상대편이 진짜 내 지인이 내 친구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여기도 그 인터넷이 하려면 뭐 일단 기본적으로 뭐 모뎀이 있어야 되겠죠. 개인이라면. 그러면 집에 있는 내 컴퓨터 상에서 이렇게 내용이 나타날 거라 보냈습니다. 이때 그러면 이건 집의 개인 가정의 사항이라면 자 회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여기가 지금 11층이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 기본적으로 그린이라는 학원에서 이 모든 컴퓨터가 그린 소유의 모든 컴퓨터가 이 건물에 있는 그린 광장에 있는 모든 컴퓨터가 인터넷이 되려면 모뎀과 같은 역할을 하는 녀석이 장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모뎀 가지고는 사실은 여러분들 그 모뎀을 가지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뭐 인터넷 쓴다 그러면 우리는 느려 터져 죽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달라야 됩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들 인터넷 속도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자면 혹시 집에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 빠르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수도관하고 똑같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수도관하고요. 집에 들어오는 수도관 파이프가 상수도관이 이만큼 돼요. 집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 상수도관이 굉장히 사람 키보다 크고 몇 메다 지금이 몇 메다씩 되는 상수도관을 묶고 있잖아요. 우리 집 주위에. 거기서 여러분들 우리는 뭡니까? 거쳐서 오는데 집에 오는 파이프는 요만큼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집에 쓰고 있는 아니, 주방에서 쓰는 거나 욕실에 쓰는 거나 배수관이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이만한 걸 이만큼밖에 안 돼. 그러면
이만큼을 다 그만한 내용을 물을 뭡니까? 쓰기 위해서 다 나눠 쓰는 거잖아요. 인터넷도 똑같습니다. 들어올 때 처음에 여러분 주위에 그 집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라인은 용량이 이만큼이라니까요. 거기다 연결했으면 나는 빡빡합니다, 완전히. 돈을 엄청나게 줘야 되겠죠. 그 속도를 유지하려면 돈을 엄청나게 줘야 돼. 그런데 내가 거기서 오는 것 중에 라인 하나를 내가 빼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들어왔는데 우리 집에서 이제 수도관이 왕관이 거기서도 이제 뭡니까? 또 여러 사람이 같이 한꺼번에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뭡니까? 간을 또 쪼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물이 나오는 양이 적겠죠. 그럼 인터넷도 뭡니까? 집에서 동시에 다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가야 될 간은 두께는 정해져 있습니다. 속도가 느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집에 서열 낮은 애들한테 가서 애들한테 가서 자기가 서열 낮은 자기가 떠야지 뭐. 인터넷 끄면 됩니다. 라인 뽑아보면 됩니다. 저쪽은 애들 가는 방에 뭐. 그러면 이쪽 건 안 가니까 이쪽이 이제 마음껏 양껏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물하고 수도관하고 똑같습니다. 인터넷 그 용량이라는 게, 속도라는 게, 원래. 그러니까 집에서 어디서 뭔가 인터넷이 그러니까 계속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 어딘가 찾아보셔야 됩니다. 어디서 뭔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집에 뭐 애나 내가 뭐 계속 여기 뭐 동영상 파일을 다운받고 있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 계속 쓰고 있으면 상대편이 쓸 때 어느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어느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지. 느낌이 오기 시작한다. 자, 일단 뭐, 고치됐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 외부로, 이런 큰 조직에서 이제 우리가 외부로 나갈 때는 집에서 쓰는 그런 걸 가지고는 도저히 용량을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장비가 좀 다릅니다. 자, 두 가지 장비가 있는데, 하나는 게이트웨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비게이션, 아니, 내비게이션보다 외부로 나가는 출입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이트웨이, 문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딱 열면 나는 외부로, 그러니까 우리 여기 네트워크 말고 다른 네트워크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리 역할을 한다. 게이트웨이. 자, 라우트는, 자, 이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다리가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찾아가는 길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다리가 여러 개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중에 이제 인터넷도 속도가 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빠른 길을 찾아서 간다는 거죠. 그 어떤 길은 가운데 있는 길은 되게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고속도로 생각해 고속도로, 도로라고 생각해 도로. 그럼 어떤 막힐 거 아니에요. 막히면 이 녀석이 그걸 알고 자동적으로 뭡니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갑니다. 실제. 그러니까 물론 그 장비가 또 가운데 사이사이에 또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도로를 거쳐 차량을 위해서 도로를 운행하는 것처럼 가운데 가다마다 게이트가 있잖아요. 빠져나갈 때마다. 어디 거쳐서 가는 것처럼. 자,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라우트라고 하는 경로를 찾아오고. 그 문을 열면 이제 내가 가야 될 경로를 결정을 지어주는 거라고. 그러면 상대편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컴퓨터에 연결이 되는 거. 그런 원리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 자, 그러면 이 장비는 어디에 있냐고요? 우리 여기가 총 5층, 7층, 11층, 3층을 쓰는데, 3층의 일부분들을 쓰고 있는데, 아마 7층이 메인입니다. 아마 저 장비가 7층이 있습니다. 7층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12층 올라오고 보니까, 저기 있습니다. 저 장비입니다. 저 장비. 우리 광장 저기 있는 저 장비가 라우트와 게이트웨이가 같이 있는 장비. 저걸 통해서 우리는 외부에 인터넷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 강의장이 지금 앉아있는 컴퓨터에 지금, 우리가 레인스는 선들이 다 있죠. 외부 인터넷에서. 그 선들을 이제 모아서 강의장 앞쪽에 보시면 벽 쪽에 기본 쪽에 에어컨 바로 앞쪽에 보시면 커브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렌스도 컴퓨터에 나온 렌스 다 볼 수 있는 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해선을 관리하는 거예요. 종합해선 관리해서 그럼 저게 이제 어디에 물리냐고요? 저 녀석한테 물려야 인터넷이 됩니다. 그러면 5층이나 7층에 있는 강의장들은 그러면 그 옆쪽에 있는 강의장 이게 여기 있으니까 우리 다이렉트 물릴 수 있잖아요. 저 커브라는 거 저기가 다이렉트 물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옆 강의장 두 군데와 7층에 있는 강의장과 5층에 있는 강의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렇게 허브에 물려져 있겠죠. 그럼 허브에서 뭡니까? 제쪽 허브로 이렇게 넘어와야 됩니다. 넘어와서 제쪽 허브에서 이렇게 물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배치하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은 규모의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시켜 놨다. 요 개념을 우리는 랜이라고 해요.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로 해서 랜. 컴퓨터 공부하기 원래 이런 공부하실 때는 플레임을 좀 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LAN, Local Area 속에서 근거리 통신망 이렇게 이제 번역을 쓰거든요. 저런 걸 아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내용 우리 교재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있는 내용인데 일단 큰 뼈대를 지금 잡아던지고 합니다. 그나마 우리가 알만한 내용이 그나마 알만한 내용이잖아요. 뭐 커버 이런 소리 잘 안 들리지만 어쨌든 대충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제가 드린 말씀 그러니까 커버라는 용어가 일단 중요하긴 한데 시험을 보려면 근데 저게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어떤 일을 대충 해야 된다는 걸 느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시험장에 가시라고요. 그게 이제 문제를 읽어가면서 이제 용어하고 매칭을 좀 시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생활 속에서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만 그걸 이제 풀어서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다 해석해드리기가 시간적으로 부족하다고. 읽어보시면서 느낌이 오는 것도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어디 있냐고 우리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1103호는. 그럼 다른 강의장에 있는 사람들도 다 메일이라는 네트워크로 좁은 능력의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인터넷 하려면 다른 강의장이다. 여기 속에 있는 내용이 여기 와야 되는데 이 사이에 이제 이걸 연결시킬 수 있는 커버 허브끼리 연결시키는 또 장비가 있습니다. 브릿지라고 커버 허브끼리 연결시키는. 그다음 이제 뭐 강의 이제 회사니까 운영을 하려면 어떤 독립부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여러 사람이 공개된 사무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상에다가 사무실을 안 됐다고 합시다. 그럼 옥상에 사무실을 했는데 옥상이 몇 층이 이 건물이 한 100층쯤 되거든요. 그러면 옥상이 저한 100층, 101층 옥탑에 있다고 그랬을 때 거기서 그러면 내 커브에서 거기 컴퓨터에서 뭡니까? 뭐 이쪽 커브가 되는 이쪽 커브는 커브를 이렇게 내려 올리면 길이가 보통 건물 길이가 한 2.5에서 한 3m쯤, 2.7한 3m쯤 되잖아요. 그럼 3m가 100에서 한 300m쯤 되죠. 300m에 되는 위치에 있는 컴퓨터 렌즈를 뽑아가지고 지금 저희들 강의장에 있는 저 커브에 꽂으면 신호가 전달이 안 됩니다. 랜선이라는 건 물리적으로 가는 신호의 제약 거리가 있습니다. 보통 100에서 150 사이를 쓰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랜선이라는 게. 랜선을 길게 쓰면 신호가 우리가 외부적 영향 때문에 신호가 자꾸 소멸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도착했을 때 이게 컴퓨터 연관이밖에 모른다면서요. 도착한 자료가 0인지 1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면 이 피트라고 하는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제대로 정상적인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가 또 있어야만 그 먼 거리를 그러니까 300m니까 가운데 하나쯤 더 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장비가 있다는 우리가 네트워크라는 건 서로 연결이라는 개념입니다. 물리적으로. 이런 것 위에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그게 인터넷이에요. 그건 소프트웨어,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인터넷이 눈에 보이세요? 인터넷 한다 그러는데 인터넷 한다는 걸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다 하고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걸 이제 소프트웨어로. 네트워크, 물리적인 연결.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세요, 이거. 그 다음 이제, 그러면, 그럼 하나는 뭐, 내 PC가 인터넷이 되려면 랜선에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랜선을 어디다가 꽂을 거 아니에요. 내 컴퓨터에. 그 장비가 뭐죠? 우리 PC에 있는 인터넷 하기에 꽂는 장비.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랜카드라고 합니다. 랜카드가 없으면 우리는 PC에서 인터넷을 일단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스마트폰은 그러면 랜카드라는 게 없다고 해요. 있습니다. 이건 무선입니다. 무선 랜카드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 다음 이 녀석 들고 다니는 컴퓨터라고 제가 7 시간에 혹시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여기 안에 CPU 있습니다. 메모리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 사양사 해보시면 다 어떤 운영체제를 쓰고 어떤 CPU를 쓰고 메모리가 어떻게 되는지 다 나와 있다고요. 최근에 나왔던 S22 시리즈 같은 경우에 메모리가 6기가 있어 8기가 듭니다. 모델에 따라서. 그 다음에 CPU는 뭘 쓰냐? CPU 프로세서는 뭘 쓰냐고요? 퀄컴 거 스냅드래곤이라고 하는 CPU를 씁니다. 운영체제는 뭘 쓰냐고요?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를 씁니다. 갤럭시는. 지금 최근에 나왔던 S22. 이제 폴드 말고요. 폴드가 관심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들고 다니는 컴퓨터라니까요. 얼마나 많은 그러면 랜카드에 뭐가 있어야만 자,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갈게요. 랜카드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IP 주소라는 게 있어요.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그 IP 주소를 가지고 내가 그 어디에 가냐고요? 네이버에 가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네이버라는 컴퓨터 사이트에 접속을 할 때 따따따.네이버닷컴이라고 입력을 하시죠? 안 하시죠? 그냥 바탕화면에 떠 클릭하지 않으세요? 네? 저렇게 찾기 있는 거 클릭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른 장소에 가서 뭡니까? 네이버 다른 장소에 가서 내 컴퓨터 환경이 아니잖아요. 제가 많이 경험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여기서 네이버 접속이 안 되는데 컴퓨터 이상이 있는데 미칩니다 정말. 집에 환경하고 밖에 나가면 왜 자기께 다 똑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밖에 나가면 집에서 쓰시는 컴퓨터 환경이 왜 밖에 나가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냐고. 그럼 자기 집계대로 안 돼 있으니까 컴퓨터 이상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미치죠. 컴퓨터 안 사는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컴퓨터를 가르쳐요? 못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환경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 그게 영향이 뭐냐면 이게 브라우저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인터넷 네이버 어떻게 사이트 뒤에 우리가 네이버 주소라는 걸 입력을 하셔야 돼요. 문자로 된 주소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입력도 하실 줄 모르시고 항상 집에서 그냥 클릭만 하면 한 두 번 클릭하면 접속이 되니까 그런데 다른 데 가서 그런 게 없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고요. 항상 사람은 자기 위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방식이 안 되니까 다른 건 잘못되었다. 너무나 생각이 너무 외골수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생각이 크고 넓히세요. 내가 쓰는 환경은 다른 사람과 쓰는 환경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른 것처럼 기계를 쓰는 환경도 다 틀립니다. 또 기계가 사람을 받아들이는 환경도 다 틀립니다. 그런 거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 나만 만지면 기계가 망가지죠. 다른 사람 잘 쓰고 있는데. 저 이야기합니다. 전자제품 제가 잘못 건드리면 망가져서 못 씁니다. 그래서 버리는 전자제품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똑같은 비슷한 일을 누가 하면 잘 돌아갑니다. 잘 되고. 희한하죠. 기계가 사람 손을 탑니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를 살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시스템이다 이야기하거든요. 자, 일단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원래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문자로 되어 있는 주소를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처음에는 뭘 가지고 했냐면 IP 주소라고 그래서 뭐 128.126.0.1 뭐 이런 식의 이제 점점 그런 게 아니고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흘러들으세요. 그냥 IP 주소랑 숫자로 되어 있는 주소를 사실은 여기다가 역시 1시간 가지고는 힘들군요. 자, 여기에 이런 주소를 입력을 해. 숫자로 된 주소를 원래 입력을 해야만 상대편을 미쳐. 그러니까 여러분 랜카드에는 고유 IP라는 게 있습니다. 고유 IP라는 게 있긴 한데 물론 그게 이제 고유 IP는 아니고요. 내 컴퓨터라는 걸 인증해 주는 그런 IP 주소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IP 주소라는 걸 원래는 관리를 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관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관리하는 기관이 있고 기관의 이름이 다 기억은 안 납니다. IP 주소를 관리하는 기관, 숫자로 된 IP 주소를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지금 생각해보세요. 10진수로 0부터 저 한 자리에 0부터 255까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0부터 255, 0부터 255, 0부터 255 하면 255에 베이스 하승이잖아. 250, 256, 0부터 250을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256가지잖아요. 그럼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개의 IP 주소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방금 제가 설명드렸죠. 처음에 컴퓨터를 만들 때는 랜탑을 하기 위해서 랜카드라는 게 PC에만 다 있었잖아요. 지금은 여기도 유선 랜카드가 있다니까요. 아, 무선. 그럼 여기도 IP 주소라는 게 할당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여러분 다 할당되어 있으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설정에 가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요즘 집에 컴퓨터 전자제품들 다 IP 주소 쓰지 않나요? 와이파이 이렇게 마크 달려있는 전자제품들 못 보셨어요? 나중에 형편 좋아지시면 좋은 제품을 갖고 업그레이드 시키시면 요즘 나오는 전자제품에는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와이파이 마크 있잖아요. 그 다 찍혀져 있는 전자제품 그 요즘 다 그렇게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게? 집에 있는 저기 케이블 모델 무선이 가능한 케이블 모델 아니면 무선 공유기가 있든지 거기에 뭡니까 전자제품 연결되어서 내가 뭘로 컨트롤합니까? 이걸로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뭐라 한다고요? 그런 세상을, 그런 환경을 우리 주위에 그냥 전자제품이나 컴퓨터 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다 연결되어가지고 다 컨트롤할 수, 제어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 겨울에 사무집에서 퇴근합니다. 혼자 사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 보일러가 켜져 겨울이니까 보일러가 켜져 있지 않으니까 추울 거 아니에요. 그럼 집에 출발할 때 여기서 이미 온도 조절을 하고 가는 겁니다. 네. 그다음 차를 타면 내가 운전해요. 앞으로 좀 있으면 자율주행 차량이 레벨 5라는 내가 혼자 따로 운전 딴 놈이 하고 컴퓨터 가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오겠죠. 그렇게 돼가면 광고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방금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자 그러면 IP 주소라는 게 할당을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나왔던 컴퓨터 그 앞으로 생산된 컴퓨터 그다음에 뭐 무선 랜카드가 이렇게 무선 랜카드 꽂힐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지금 있는 방금 설명드렸던 이 IP 주소 고유 IP 주소가 모질할까요? 남을까요? 모질하겠죠. 만만 255 곱하기 255 한다 손 치더라도 그래서 저 IP 주소는 요즘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된 IP 버전이 IP 주소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숫자로 사용하는 주소를 IP 인터넷 프로토콜 어드레스 주소라고 그러고요. 거기에 우리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주소가 네이버에 가는 주소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는 IP 주소 숫자로 된 IP 네이버에 해당되는 IP 주소라고 네이버 IP 주소. 그러면 이렇게 보여준다. 그러면 내가 원래 접속하실 때 네이버닷컴이라고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 106. 죄송합니다. 못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106.124.1920.1.66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해서 엔터를 치면 네이버에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안 넘어가냐고요? 안 넘어가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는 이렇게 하면 네이버 초기화면이 하면 돼요. 원래는. 지금은 그런 서비스를 안 해줍니다. 뭐 때문에? 디도스 공격. 디도스 공격이라는 건 나중에 문제 나오면 그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IP 버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숫자로 된 방금 숫자 기억하셨어요? 기억 안 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숫자로 되어 있는 걸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 대신에 문자로 이렇게 표현해주면 기억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 주소에다 방금 보셨던 그 주소에 해당되는 게 네이버라는 문자로 되어 있는 주소라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도메인 네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명 도메인 주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실제적으로 컴퓨터 인터넷 이면에는 뭐 IP 주소라는 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럼 우리는 도메인 주소 쓰잖아요. 그러면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뭐 재미삼아 들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 자, 우리가 네이버닷컴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게 숫자로 된 주소가 아니잖아요. 그럼 인터넷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그러면 이 도메인 주소를 숫자로 되어 있는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DNS 서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버는 서비스를 해주는 측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서비스 요구하는 측은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컴퓨터 용어에 CS 환경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CS. C가 클라이언트, S가 서버입니다. 우리가 쓰는 환경은 다 CS 환경이에요, 지금. 쓰고 있는 환경은,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이 도메인 서버 요 주소에 가면, 자, 여기 주소가 문자가 아니고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요렇게 요 주소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어딘가, 전국에 어딘가 있다는 거죠. 저게 어느 회사 제품인지 잘 몰라서 잘도 모르겠는데, 아마 KT, 뭐, LG, SK 중에 안 할 겁니다. 여기. 그럼 거기에 도메인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컴퓨터가 따로 있다고요. 서버. 그러니까 인터넷에 되니까 컴퓨터, 네트워크니까 컴퓨터가 있겠죠. 하면 이렇게 매칭을 시켜줍니다. IP 주소 나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메인 주소 나열되어 있고, 그 매칭을 시켜서, IP 주소 획득을 한 다음에 아닙니까? 그 주소를 가지고 네이버로 넘어간다. 네이버를 찾아가는 거죠. 그런 원리로 컴퓨터가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자, 방금 설명드린 거 뭐? 네트워크에 관한 설명을 지금 드린 거고요.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설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되었군요. 자, 이제 우리 네트워크 이야기, 컴퓨터 외부적인 이야기 했으니까 컴퓨터 내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부팅하는 순서를 한번 따져볼게요. 방금 뭐,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 부팅을 전원 스위치를 딱 넣잖아요. 전원 스위치를 딱 넣으면 그
요즘 속도가 빨라서 잘 안 보이긴 한데 혹시 검정색 바탕에 글자 몇 개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컴퓨터 이렇게 딱 켜시면 요즘 속도 빨라 잘 안 보이는데 혹시나 그 바탕화면이 나오기 전에 몇 화면 사실은 이전에 화면들이 몇 개 지나가는 게 있다고요. 그 검정색 바탕에 보통 흰색 글자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꼴들이 보이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게 그런 화면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바이오스라 그럽니다. 바이오스. 그래서 하드웨어 작동 여부를 체크합니다. 그 여러분들 켜면 뭐 모니터 저기 키보드나 이런 데 불이 들어오는 것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보통 이제 하드웨어 작동 여부를 체크하는 건데 그 프로그램을 바이오스라고 그러고요. 자, 그다음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파란색 바탕화면들이 이렇게 이제 뭐 시계 방향처럼 점점점점 이렇게 진행이 되는 모습들 보시죠. 시계 반대 방향인가 뭐 시계 반대 방향인가 반대 방향 맞죠? 뭐 어쨌든 여기 점점점점 돌아가는 모습들 보이고 그다음 그 끝나고 나면 이렇게 바탕화면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바탕화면이 나타나죠. 요 과정을 부팅이라 그러는데 자 그러면 방금 검정색 바탕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작동 여부를 체크 끝나고 나면 바이오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작동 여부 물론 이 녀석이 하는 역할이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끝나고 나면 파란색 바탕화면이 돌아오는데 그게 뭐냐면 윈도우 10이라고 우리가 시험 기준이 윈도우 10이라서 제가 윈도우 10으로 설명드릴게요. 윈도우 10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실행이 되는 시점이라고요. 자, 그러면 윈도우 10이 실행이 된다는 거 윈도우 10이 설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행이 되는 거 맞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럼 윈도우 10은 언제 설치합니까? 그럼 컴퓨터 쓰실 때 윈도우 10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 설치 언제 하냐고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거. 자, 일단 그러려면 자,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 설치를 해보시는 경험이 있으시면 정말 좋은데요. 프로그램 설치할 때 보면 막 파일 이름들이 막 지나다닙니다. 그게 설치입니다. 그게 그 파일이 우리는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게임 소프트웨어. 뭐 이렇게. 게임 소프트웨어 막 이렇게 파일이 그 파일이 어디에 그 파일 이름들이 막 보이는데 그게 어디에 저장이 되냐고요? 하드디스크, 보조 기억장, 하드디스크 SSD에 저장이 된다고. 그러면 내가 윈도우 관련, 그럼 설치가 되었다는 가정하고요.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윈도우 관련 파일이 어디에? 보조 기억 장치인 하드디스크나 SSD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윈도우 관련 파일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부팅을 딱 하는 순간 윈도우라는 게 돌아가지 않으면 다른 프로그램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윈도우 관련 파일이 어디에 가냐면 램이라는 곳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원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원재료를 보관하는 장소가 주기억 장치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기억 장치. 그러면 여기 이제 윈도우라는 게 실행이 되기 위해서 자, 우리 디테일하게 보는 겁니다. 실행하기 위해서 이 원재료가 램이라는 곳에 주기억 장치라는 곳에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기하고 있다가 CPU가 가장 비싼 부품이거든요. CPU가. 그럼 CPU가 너 관련 파일 들어와 그러면 이 녀석이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거죠. 자, 돌아가면 이제 작동 여부 체크되고 이제 윈도우가 돌아간다는 건 이 녀석이 윈도우 관련 파일이 보조 기억 장치에 있다가 램으로 이렇게 넘어온다는 겁니다. 자, 넘어오면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자, CPU 모든 컴퓨터는 CPU 위주로 돌아갑니다. 무조건 CPU가 중심입니다. 우리 머리에 내가 중심인 것처럼. 그러니까 가장 비싸고 속도도 비싸니까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효율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비싼 녀석은 어쨌든 효율을 거의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 녀석이 들어오라고 할 때까지는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럼 들어가서 내가 이런 화면이 나타날 수 있도록 관련 파일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을 시킵니다. 유기적으로 결합을 시킵니다. 결합을 시키고 나면 이제 뭡니까? 모니터에, 예? 모니터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이 바탕화면이 모니터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요 위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있죠.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이런 프로그램들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제 구분합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그 중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 운영체제, 윈도우 10과 같은 걸 시스템,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가운데서 하드웨어와 하드웨어 다음 단계, 요 녀석이 운영체제라는 녀석이 돌아가야만 우리는 스마트폰이나 PC를 사용할 수 있다. 그걸 우리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표현을 보통 쓰고요. 그 다음, 이런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운영체제 위에서 돌아가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일명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소프트웨어는 뭐 우리가 여러분 다루고 계시는 모든 소프트웨어가 그런 거죠.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앱이라고 하는 거. 혹시 소프트웨어를 원래 다르게 표현하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응용 소프트웨어를 어플리케이션, APP, LICATION이라고. 근데 혹시 스마트폰에 쓰는 이 프로그램을 뭐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앱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뭐의 약자입니까? APP잖아요. 풀네임이 뭔지 아세요? 어플리케이션. PC에서 쓸 때 어플리케이션에 썼죠. 여기 오니까 그걸 어플리케이션 쓰기에 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앱이라고 쓴 겁니다. 앱이라고 이게. 어플리케이션 앞자리 세 자리만 떴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고 그러면 지금 이제 뭐 하냐면 우리가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디테일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윈도우가 이제 정상에 돌아가니까 이제 요 위에서 이제 다른 프로그램 쓸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엑셀 프로그램을 쓰고 싶다. 자, 여러분들이 방금 엑셀 설치에 대한 이야기 좀 이따 할게요. 설치는 그냥 그럼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사용할 수 있잖아요. 엑셀 프로그램 실행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내부적으로. 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을 거라고요. 제가 설치하라 그랬잖아요. 2016 버전을. 그러면 관련 파일이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이 되어져 있을 거라고요. 그럼 이 파일들을 누구한테 넘겨주냐고요? 이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원재료를 보관하는 게 주기억 장치고 램, 주기억 장치에 엑셀 관련 파일들이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CPU가 이제 윈도우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엑셀 관련 파일 들어와. 그럼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유기적인 결합을 해서 실행되고 나면 결합이 되고 나면 이런 화면이 화면이 원태성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설치는 그럼 설치 중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만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중에서도 윈도우 10이라는 프로그램을 언제 설치하냐고요? 자, 예를 들어서 보조 기억 장치 하나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하드웨어가 되는 SSD가 됩니다. 자, 하면 그걸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쪼개야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 뚜껑을 제가 이제 열어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열어보시면 하드웨어가 몇 개 있는지가, 보조 기억 장치가 몇 개 있는지 보이거든, 간에. 근데 물리적으로 한 개인 걸 4등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C, D, E, F 이렇게, 아니 2등분합니다. C, D 이렇게 나와 있다든지. 근데 물리적으로 두 개가 있을 수도 있다. 그 두 개를 다시 또 두 개를 또 뭡니까? 논리적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C, D, E, F 이런 식으로. 근데 무조건 쪼갤 때 기본은 무조건 C입니다. C부터 시작합니다. C는 바꿀 수도 없고요. 나머지 드라이버 이름 바꿀 수도 없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영역을 나누는 걸 우리는 하드디스크 한 개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영역을 나누는 걸 우리는 파티션이라고 표현합니다. 파티션. 물리적 영역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땅덩어리가 있는데 이 땅덩어리에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이랬던 다른 작물들 심기 위해서 영역을 이렇게 나눠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벼, 보리, 콩, 고추 이렇게 작물 심는데 다 특성이 틀리니까 밑에 토양이 다 틀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영역을 꺼놓고요. 그 다음 이제 뭔가 내가 어떤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그게 맞는 토양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컴퓨터에서 포맷이라고 합니다. 포맷이 되어야 그 보조 기억 장치에 파일이 저장될 수 있습니다. 파일이. 그러면 이제 파티션 되어서 포맷이 이런 게, 자, 파티션은 아까 논리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영역을 나누는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 파티션을 나눌 때 그 기본 파티션을 이게 왜 논리적 영역이 아니고 물리적 나누는 거 아니고 기본 파티션을 보통 우리가 C 드라이브라고 하죠. C 드라이브에 보통 운영 체제가 파일이 저장이 되는 기본적으로. 다른 응용 프로그램은 C에 대해서 저장하든 D에 대해서 그 옵션이 따로 있는데 이건 무조건 C에 저장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물론 다른 상이 닥치면 또 다른 곳을 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 나머지 이제 D 드라이브가 보이거나 E 드라이브, 다른 드라이브가 보인다. 그거는 이제 확장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확장 영역. 그리고 이런 이제 파티션이 나눠진 다음에는 뭐? 포맷이라 해서 파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아까 이제 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토양을 일군다는 것처럼 파일을 저장할 때, 그 파일을 저장할 때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그 펫 16, 펫 32, NTFS 방식 뭐 이런 식의 이제 구매 방식들이 또 있습니다. 보통 지금 쓰는 거는 NTFS라고 하는 구매 방식 쓰는데 어쨌든 그거 신경 쓰니까 넘어가고요. 너무 디테일하니까. 그럼 어찌됐든 내가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포맷이라는 걸 해야 된다. 그래야 파일 저장. 그럼 포맷이 되고 나면 이제 파일을 저장할 수 있으니까 뭘 할 수 있다고요? 윈도우 펜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윈도우 CD를 달라요. 네, 지금 CD 잘 안 쓰지만 윈도우 설치할 수 있는 파일을 달라. 저는 요즘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름을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설치가 되는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도 똑같이. 엑셀도 마찬가지로 엑셀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파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파일을 가지고 설치라는 셋업이라는 파일을 딱 눌렀을 때 하드디스크가 C에 저장할 때 물어보고 뭐 기본적으로 아무런 그냥 다른 기본값 넣은 거 안 되면 C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파일이 보조 기억 장치에 엑셀 관련 파일들이 저장이 되겠죠. 그다음에 엑셀도 설치했으면 엑셀도 여기다가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이게 우리가 알고 계시는 그런 설정.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안 해보죠. 내가 이제 인터넷에서 나오는 정보를 보기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크롬이나 MS Edge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런 류의 인터넷상에 있는 정보를 보는 프로그램을 분류하기를 뭐라 한다고요? 인터넷상에 있는 정보를 보는 프로그램, 크롬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걸 우리가 말하는 웹 브라우저라고 해요. 인터넷상에 정보를 보는 프로그램, 그걸 웹 브라우저라고 해요. 그래서 브라우저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구글 크롬이 이겼죠. 왜? 이 녀석 때문에. 그래서 MS다가 자기 방식의 내용을 다 포기하고 엣지라는 프로그램에다가 크롬에 있는 방식을 그대로 기능을 그대로 다 가져와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역사 그렇다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브라우저라고 표현한다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보신 적 없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별 관심이 없죠. 이제 그럼 필기시험 보시는데 이제 고생을 하시겠죠. 지금 나오려나 모르겠군요. 이게 보이잖아요. 지금 메일 쓰는 브라우저 보안이 걱정되다가 완전히 브라우저를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로 바꾸더라고 나오잖아요. 공부 항상. 인터넷에 정보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브라우저라고 하는 이런 이런 걸 뭡니까? 누가 만들었다고 해서 네이버에서 만들었다. 사용해 보시라고 하는 거죠. 유튜브에도 광고 나오고 하는데 고래 막 그림 나오고 하는 거죠. 제가 수업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저 세상 사는데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가 이런 수업에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는 거 이게 공통된 부분이 있어야 설명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 그게 이해가 제일 빠르니까.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저하고 이제 그런 내용에 이제 맞지 않는 분도 있죠.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툴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내가 엑셀도 해야 되고 웹브라우저 정보도 봐야 되고 음악도 들어야 되고 영상도 봐야 되고 한 프로그래밍 프로그램을 계속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이게 누적이 되겠죠. 이렇게 이 파일들이 갑자기 사라지면 안 됩니다. 이 녀석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그 파일들을 가지고 실행을 하는 겁니다. 저 파일이 없어지면 연결 고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 램에 계속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 관련 파일이 이렇게 쭉 쌓일 거 아니에요. 그 정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정보가. 그게 작업 관리자 안에 있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이름 붙여서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우리가 의도하든 안 의도하든 윈도우가 열어놓은 것도 있고요. 윈도우 프로그램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실행시킬 때 나타나는 이런 보이시죠, 이거? 이런 거? 이거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런 프로세스의 내가 열어놓은 파일들 현황을 보는 게 작업 관리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보면 이 녀석이 CPU를 얼마 차지하고 메모리를 얼마 차지하고 다 보이잖아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자, 계속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여기에 계속 쌓이겠죠, 파일이. 그러면 부족할 거 아니에요. 램이, 용량이. 그래서 뭐합니까? 램 용량을 늘려야 된다. 내 사용하는 PC에 맞춰. 그걸 PC 업그레이드라고 해요. 어, CPU도, CPU도 좀 느린 것 같다? 뭐 많은 걸 보려고 봐. 그러면 이것도 업그레이드, 보드에서 지원해주는 정도까지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가능하다면 업그레이드 하면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다 안 된다. 그럼 이제 PC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가. PC를 요즘은 PC 한 대에 몇백만 원씩 합니다. 과거처럼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컴퓨터는 정말 인터넷만 쓰는 거 어떤 목적이 있어서 다 보통 이제 컴퓨터 이제 PC를 살 수밖에 없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PC들은 다 뭐 그냥 쓰는 기능들 다 여기 다 들어가 있으면 그냥 일괄 하시면 되는데 실제 이제 어떤 작업을 해야 되고 하는 게 뭐야? 우리 엑셀 쓰는 건 저 미치고요. 뭐 100만 원짜리 사도 100만 원 이하 거로 사도 상관없지만 뭐 지금처럼 유튜브 영상을 편집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한 2, 300만 원짜리는 일단 준비를 그래픽 카드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CPU도 비싸고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셔야 그나마 영상 편집하는 뭐 전문가용들은 따지고 보면 한 2천만 원씩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상위 같은 게 요새 판매하는 제품들 중에 맞추는 거 말고 어쨌든 컴퓨터가 돌아가는 원리가 이렇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시작하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제 기출 여기 있는 문제를 딱 있잖아요. 읽으면 내가 이 문제가 어디에 속하는 문제인지 이게 소프트웨어 문제인지 하드웨어 문제인지 네트워크 문제인지 구분을 못한다. 안타까운 사실이 현실 아니에요. 그거부터 구분이 안 되는데 답을 어떻게 찾아야 돼요? 최소한 내가 어느 위치에 어느 분야의 문제인지는 좀 알고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꼼꼼하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교재에 있는 내용들 중에 94페이지 아주 축제되는 기출문제로 해서 94페이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윈도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94페이지 1번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금 이게 어느 분야의 문제인지 아시겠죠? 이제 윈도우 그러면 응용 소프트웨어 관련 문제구나. 시스템 소프트웨어, 죄송합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운영 체제에 관련돼 있는 문제이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요건 실습이 가능합니다. 되도록이면 실습을 좀 하세요, 이거. 컴퓨터 켜놓고. 자, 하나의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여러 사용자가 사용자마다 다른 환경을 다르게 쓰는 이게 뭐냐면 계정을 다르게 가져간다. 그래서 안에 계정, 여기 디테일하게 못 해드립니다. 계정을 다룰 수 있는 자, 앞에 보시면 이게 윈도우 10 맞거든요. 하시면 뭐 계정이라 해서 이렇게 계정을 다르게 설정을 하시면 우리 아빠 거, 엄마 거, 내 거, 동생 거, 뭐 형 거, 누나 거, 뭐 이렇게 다 설정을 아이디를 다 따로 만들 수 있다. 하나의 컴퓨터 안에. 그러면 서로 다른 컴퓨터 환경을 만들어 쓰실 수도 있다. 옳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이용하면 간단한 동영상 편집.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플레이어라는 표현이 딱 달리면 저건 편집을 할 수 있어요. 무조건 실행만 가능합니다. 플레이라는 용어 달려있는 그 프로그램들 거의 대부분이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거의 대부분이 수정 편집을 하는 건 프리미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 영상 편집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플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편집할 수 없다. 자, 소규모 네트워크 그다음에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아까 뭐냐면 아까 파일을 저장한다 했죠. 뭐 할 때 포맷이라는 게 되면 파일이 저장된다 했잖아. 그럼 그 토양을 만드는 개념이 그때 펫16이라는 방식이 있고 펫32라는 방식이 있고 NTFS라는 방식이 있고 NTFS라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은 다 NTFS라는 이게 방금 읊어드렸던 게 업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 지금은 NTFS라는 방식으로 다 포맷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펫16, 펫32, NTFS 이런 지금은 NTFS라는 방식으로 한다. 여기 기술적인 내용은 제가 다루지 않을게요. 어차피 저도 설명드릴 수 있는 미천도 없고요. 여러분들도 그걸 알아서 뭐 시험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그다음 여기는 절반이니까 한 60개 정도. 자, 2번 갑니다. 문제 이렇게 푸세요. 그러니까 지금 요 2번에 관련돼 있는 이런 내용이 어딘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거. 자,
다음 중 컴퓨터 전원 연결이 상태에서 장치를 연결하거나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의미하는 이게 핫스와핑이라고 그러는데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핫스와핑 자 이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래그 앤 플레이도 맞거든요. 이제 두 가지 차이점은 둘 다 전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뺐다 꽂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자 지금도 잘 들으세요. 그 우리가 USB를 본체에 꽂을 수 있죠. PC 본체에. 그건 우리가 포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포트. 포트. 포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PORT, 포트라고 한글로 포트. 여기 장치들이 많이 꽂혀져 있는 이걸 마드보드, 보드라 그러고요. 뒷배경. 그 다음에 여기 뭔가 이렇게 막 꽂혀져 있죠. 이 꽂히는, 보드에 이렇게 꽂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켓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소켓. 소켓이라는 표현입니다. 소켓. 그러니까 틀린데, 보드 자체에 이렇게 꽂았다 뼈질 수도 있습니다. 전원이 있는 상태로. 당연히 안 돼. 지금 되거든요. 그걸 플래그 앤 플레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 핫스와핑은 본체, 그 껍데기 본체에서 이렇게 그 USB를 꽂았다 뺐다 할 때 작동이 인식을 했다 빼면 하지 않는 그런 방식을 핫스와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문제의 내용을 보면 1번, 2번이 다 답이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오해 소지의 문제는 아마 두 번 다시는 다 보기를 바꾸든지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는 나오진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째 지금은 의도가 핫스와핑이라는 걸 아마 설득하라고 나온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핫스와핑이 최근에 나온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다고 해도 이것도 뭐 옛날 기술이긴 한데 플래그 앤 플레이보다는 훨씬 최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 2번이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죄송한데 시간 관계상 다른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교재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한번 이렇게 두드려 보세요. 보고 제발 애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읽어만 보고 넘어가세요. 그냥 채널 그래서 그 단어를 한번 눈에 익히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채널이 뭔지 그다음 인터럽트가 뭔지를 다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인터럽트가 뭔지 컴퓨터 용어 이렇게 사전에 찾아서 한번 대충 읽어보시고요. 예? 읽어보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럼 인터럽트라는 단어는 한번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 단어는. 안에 내용을 완벽하게 모르더라도. 봤다는 기억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에어로피크 기능은 여기 지금 지원을 해주는지 모르겠군요. 자, 파일이나 폴드에 상관없이 종류별로 파일을 구성하고 액세스할 수 있다. 일단 읽어만 드릴게요. 모든 창을 최소화할 필요 없이 바탕화면에 빠르게 미리 보거나 작업 표시를 해당 아이콘을 가리켜 열린 창을 여기 지원을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이 버전은. 알트 탭과 좀 다른 건데 여기 보면 알트 탭처럼 이렇게 팽팽팽팽 막 돌아가는 그런 모습도 나오는 거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지원을 안 해주는 버전 같습니다. 어찌됐다. 그래서 해당 아이콘을 가리키는 열린 창을 미리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탕화면의 배경을 여러 장의 사진을 선택하여 그래서 요런 이야기들하고 에어로피크라는 게 방금 그 바탕화면에 아까 말씀드린 그 알트 탭 아시죠? 알트 탭. 알트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열려 있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화면이 지금 여러분들 지금 못 보게 됩니다. 지금 알트 탭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바뀌는 장면이고 이건 역동적으로 이렇게 뭔가 뒤에서 뭐 앞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장면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지원을 안 해주는지 안 보입니다. 지금 그 기능이. 자, 어쨌든 이 문제는 3번이 에어로피크라는 그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바로가기 키라는 표현 기억나세요? 엑셀 수업 시간에. 네? 단축키라 그랬죠. 윈도우 단축키입니다. F10이 뭔지, F 딜리트가 뭔지, 컨트롤 ESC가 뭔지, 요건 여러분들이 직접 한 번씩, 그러니까 그 교재에 보면 막 목록이 있잖아요. 그거 누른다고 다 기억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만나면 요 문제에 있는 키를 연습을 해보시고 본인이 느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뭐 그냥 설명드릴 게 없고요. 컨트롤 ES 시키는 여러분들 갑자기 집에 돌아가려고 컴퓨터를 이제 오늘 수업 종료합니다. 그러면 마치고 돌아가려고 이제 가는데 컴퓨터 끄고 가실 거 아니에요. 끄고 가시더라고 다들. 그러면 갑자기 마우스가 안 먹히네요. 그럼 어떻게 끄고 가실 겁니까?
컴퓨터 끄고 가시고, 그러니까 마우스 안 먹히면 그냥 가시겠죠, 뭐. 켜놓은 상태로. 제가 꺼야죠, 뭐. 제가 어떻게 끄냐고요? Alt F4 하면 열려있는, Alt F4라는 단축키가 열려있는 프로그램을 다 닫아줍니다. 그래서 그냥 최종적으로 나중에 이게 안 보이는군요. 윈도우를 닫겠다라는 창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컨트롤 ESC 그러면 여러분 한번 눌러보세요. 지금 제가 화면에서 못 보여드려서 지금 그런 겁니다. 컨트롤 ESC 하시면 그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원도 나오고 다 나오거든요. 뭐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축키는 제가 실습 안 할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정답에 맞춰서. 왜냐하면 이건 뭐 여러분들이 눌러보셔야죠. 뭐 제가 시험 보러 가는 거 아닌데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시험 보러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눌러보세요. 응? 쉬는 시간이나 나중에 복습하실 때. 창 조절 메뉴가 시작 메뉴가 나타난다. 컨트롤 ES키 누르시면 그래서 거기 보면 전원이 있거든요. 그거 찾아서 지금 눌러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응? 지금 눌러보셔도 된다고. 이건 간단하잖아요. 나머지는 많아서 제가 안 하는 거고. 그 다음 6번 이것도 여러분들이 눌러보시고 그 교재에 구체적인 설명 몇 가지 있죠. 눌러보시고 맞춰서 한번 해보시고요. 제발 다시 한번 자, 왜 자꾸 실습 안 하냐. 위에 있는 목록 있잖아요. 그거 보고 정답 찾지 마세요. 그러면 한 개도 기억이 안 납니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보기 4개 중에. 실습하시라니까 실습. 그게 실습을 해서 익히는 거라고요. 제 말뜻 이해되세요 이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실습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필기 시험 준비하실 때. 자, 그래서 찾아보세요. 다 바로가기 키는. 자, 7번 가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나머지 1번 화살표 모양 그림이 나타 이거 말하죠. 이런 거. 요게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하는 거죠. 그 기능을 가진 그림 같은 거, 이런 거. 자,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면 연결된 실제로 자, 앞에 보세요. 제가 요걸 지우면 이게 엑셀 실행시키는 아이콘인데 이걸 지우면 엑셀 프로그램을 지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똑같은 형태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거 엑셀 실행하는 또 아이콘이거든요. 그럼 이거 더블 클릭하면 실행 안 돼요? 실행돼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사라진 거지 알맹이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바로가기 아이콘은 링크입니다. 링크. 저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그러니까 2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 바로가기 아이콘의 속성창에서 연결된 대상 파일 연결. 자, 속성창이라는 건 언제 나타나면 자, 특정 아이콘 선택, 대상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속성. 속성이라는 표현은 엑셀 수업 시간에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할 때 맨 마지막에 엑셀로 데이터를 표시하기 직전에 속성에 가면 연럽이 자동 맞춤이라는 옵션이 있다. 기억나시는 분이니까 안 나시는 분 있죠. 이제 여기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속성. 정보라고 그랬죠. 정보. 그럼 여기서 대상의 내용을 뭐 이런 것들을 여기 보시면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 바로가기 아이콘의 이런 크기, 형식, 수정한 날짜 순으로 정렬하여 표시할 수도 있다. 요게 이제 바탕화면에 빈 공간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면 여기 보기, 정렬 뭐 이렇게 할 때 이런 크기 항목 수정한 날짜에다가 뭐 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잠깐만. 자, 요까지 이제 읽고 이제 요령을 하나 쓰면 되겠다. 절대 어려운 문장이 내가 공부를 일단 가정한 어느 정도의 필기 시험 준비를 했다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용어가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그거 정답 아닙니다. 그 절대 정답은 찍지 마세요. 그 정답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는 가정에 말씀드리면 공부를 아예 안 하면 뭐 전혀 답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배제시키고 답을 찾으셔야 돼요. 왜냐고요? 절대 저희들 시험 문제의 정답은 절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방금 보세요. 아이콘이라는 걸 개념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저게 당장 찾을 수 있는 답이거든요. 제가 기본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이콘이 껍데기라는 걸 개념을 안다면 그러니까 아주 쉬운 저는 아주 기본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항상 기본에서 자
삭제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인데 지금 삭제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본 파일이 삭제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이폰의 기본 원리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을 안, 그러니까 절대 시험은 절대 어려운 용어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소한 용어들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아까 했잖아요. 6, 7개를 했는데 그 정도 했으면 단어가 눈에 익었을 거라고. 근데 갑자기 막, 이거 한 번도 들어본 것 같다. 그 느낌이 쎄한 것도 있죠. 그럼 그거 정답 아닙니다. 모르지 마세요, 그거. 물론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100개 중에 한 개 정도.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 아닐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또 정답 찾는 거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혹시 그, 뭐 반드시, 뭐 이런 표현들 들어가는 거 있죠. 뭐뭐만 이런 표현들 들어가죠. 그게 정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어디서 어떻게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몇 년 전 어디 세미나가 있어서 세미나를 들었는데 그때 그 누가 나왔냐면 교육학 전공한 박사님이 교수님이 한 분 나오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일부러 시험 문제에 그런 문제를 많이 내진 않는데 그런 표현이 들어가는 문제를 일부러 넣는답니다. 변별력이라는 걸 가지고 의도적으로 문제. 그러니까 그게 정답일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답 찾는 요령이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외워서 가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다음 바로가기 아이콘, 자, 8번 바로가기 아이콘 만드는 방법은 이것도 실습해 보세요. 제가 실습해 보세요라는 건 제가 귀찮아서 하기 싫다는 게 아니고 시간 강사 안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실습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파일 탐색기 파일 탐색기는 이거죠. 시작 윈도우 W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 아니고 시스템에 가면 파일 탐색기 우리 늘 보고 계시는 이거 이 프로그램 이름이 파일 탐색기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름을 잘 인지를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Shift 키를 바탕에 해보세요 이것들로. 이건 안 할 겁니다 이런 건. 그 다음에 9번 아이콘에 관련된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9번. 빨리 좀 지나갈게요. 그럼 휴지통도 마찬가지. 휴지통이라는 건 보통 바탕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죠. 요거 사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요것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하세요. 그리고 항상 해당 항목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속성 이렇게. 제가 답인 것만 잠깐 옳지 않은 것. 자, 원하는 경우 휴지통에 보관된 폴더나 파일을 직접 실행할 수도 있고 복원할 자, 앞에 보세요. 휴지통에 있는 이 파일은 되살릴 수는 있으나 복원은 할 수 있으나 여기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휴지통에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잖아요. 자, 보세요. 기본에서 여러분 문제 9번의 기본에서 지금 이게 정답이지 아닌 거 찾는 거. 그러면 이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에요. 아니라고 휴지통에 설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설명이 이 내용이라고요. 네? 휴지통의 특성을 설명한다 그러면 이게 가장 제일 우선순위로 제일 먼저 설명을 해야 될 내용이라고요. 이게 기본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정답은 기본에서 나온다. 절대 어려운 용어에서 나오지 않는다. 물론 전제는 공부를 좀 했다는 가정만 있습니다. 그다음에 휴지통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휴지통에 대한 파일을 통해서 되살리거나 방금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를 모아놔서 그런 거지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몇 년 주기 뭐 2년 3년씩 이렇게 주기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거죠. 그때 약간의 보기들이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는 똑같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보기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보기를 다 보고 가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게 정답이지만 다음에는 다른 게 정답이 될 수도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개인 설정이라는, 자, 13번의 개인 설정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 올려놓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요 개인 설정 보이시죠? 요거. 아니면 요런 내용들은 다 대부분이 설정에 있습니다. 설정. 시작의 설정. 개인 설정. 들어오시면 필요한 것들 이렇게. 이 개인 설정.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설정하는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어, 개인 설정에 관련된 걸 옳지 않은 것은 찾아보시면 아마 방금 거기 개인 설정에 보면 화면 보기 설정, 마우스 포인트 변경, 바탕화면 배경, 화면 해상도 설정은 개인 설정이 아니고요. 해상도가 혹시 뭔지 아세요? 디스플레이 이야기할 때 지금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기 디스플레이 설정에 가야 해상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지금 23이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23이라는 요 모니터입니다. 디스플레이 설정 그거도 있죠. 이렇게 내용 설정하는 거고요. 해상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모니터를 수평으로 나누고 수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나눌 때 760등분, 68등분을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수직값이. 그다음에 수직으로 1366등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값 나누면 사각형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사각형을 픽셀이라고 합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타소라고 얘기합니다. 타소. 픽셀. 그러면 그 작은 사각형이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많은 게 그림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림이 세밀해지겠죠. 디테일해지겠죠. 크면 클수록 사각형이 보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림이 깨어지는 모습들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각점이 그림을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방식을 비트맵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소, 즉 사각점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다. 그게 비트맵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해상도도 그림의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하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림이 디테일해지고 세밀해지고 훨씬 더 좋아 보이죠. 부드럽게 보이죠. 그럼 직원들 집에 가서 해상도 바꿔보세요. 바꿔보면 상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이즈를 딱 틀고 기본 틀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몇 동분 아니야 차이입니다. 이걸 해상도라고 합니다. 그 사각형의 개수를 해상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1366 곱하기 768 하면 사각형 하수가 몇 개 나옵니까? 픽셀이. 그만큼 나오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14번에 테마 기능을 이용하여 바탕화면에 디스플레이 설정할 수 없는 건 2번 연결되어 있는 모니터의 개수. 지금처럼 이렇게 몇 개가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그 다음에 모니터의 방향과 해상도, 해상도, 방향 여기 다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기본 쭉 찾아보시면 다 있습니다. 이게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1번은 테마 기능이라는 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 개인 설정 안에 테마. 이 전체적인 우리 수업 시간에 쓰는 용어를 바꾸자 그러면 뭐 스타일 정도? 똑같진 않지만 스타일 정도? 테마라는 용어는 뭐 많이 쓰고 계실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설정에 시각장애가 있는 15번 컴퓨터 사용하기 편리하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은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접근성이라고 그럽니다. 자, 앞에 보세요. 그 시작에 설정 접근성 보이세요? 그러면 여기 전체 글자를 이렇게 확대시킨다든지 바탕화면의 글자들 기본적인 디스플레이 부분 작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마우스 포인트 작업, 커서 돋보기, 세상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즉 시각장애에 관련되어 있는 크기를 조정하겠다 하는 것들은 여기 안에 있다. 찾아보세요. 이것도 죄송하지만 자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16번입니다. 명령 프롬프트라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프롬프트 창에서 자 시작 윈도우즈 볼 때마다 헷갈려. 시스템 하면 명령 프롬프트 아마 화면에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있을 겁니다. 이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떤 거냐 옛날 방식입니다. 비주얼한 방식이 아니라 타이핑을 쳐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텔넷 한 칸 띄우고 따따따.네이버.com 이렇게 하면 입력하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건데 물론 여기 이제 IP 주소나 이런 게 텔넷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모릅니다. 그냥 듣고 잊어버리지 상관없는데 텔넷이라는 게 혹시 원격 제어라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AS 받고 싶대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연결하니까 컴퓨터에 접속해서 무슨 IP 입력하시고 숫자로 된 IP 불러주거든요. IP 입력을 하면 뭐라 그럽니까? 그때 IP라는 소리 들어보셨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IP 그 뭡니까? 컴퓨터에 바로 접속을 하셨다는데 그때 내가 이제 마우스에서 마우스 만지지 마세요. 그러면 저쪽에서 마우스 막 만지고 혼자서 막 떠돌아다니는 보신 경험이 있어요. 그게 원격제예요. 그게 그런 서비스를 뭐라 그러냐면 텔레 서비스라고 해요. 텔레 서비스. 그 다음에 뭐 트레이스 RT. 자, 요건 제가 제목만 잠깐 언급을 해드릴게요. 요 파일을 올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된 파일이라 가지고 이 그림도 있고 참 좋거든요, 사실은 이거. 이게 너무 오래된 자료, 윈도우 10이 아니고 윈도우 7이라. 자, 요런 파일을 하나 찾으면 나중에 하나 올려놓을게요. 아까 그 필드, 수업 폴드에. 왜 안 나오지? 지금 되면 나올 때 됐는데. ms config라고 하는 그 자리에 ms config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렇게 비주얼한 창이 이렇게 하나 어딘가에 보일 겁니다. 창이 보일 이게 바로 실행이 됩니다. 뭐 시스템 구성하는 데 선행한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관련 그 이제 MSEXE 인스톨러를 해서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우리가 잘 모릅니다. 저도 이런 걸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방금 이제 보셨던 명령 프로포트라는 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검색 지금은 요 내용이 이제 윈도우 7이라서 자 일단 지금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트레이스 RT라는 거 보이세요? 화면 보세요, 화면. 트레이스 RT에 IP 주소나 도메인 주소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하나만 딱 보여드릴게요. 자, 트레이스 여기대로 한번 해볼게요. RT IP 주소 이 주소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다른 거 그러면 요 주소가 있는 컴퓨터를 경로를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부산을 많이 타고 가면 부산을 타고 국도를 많이 거쳐서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거쳐가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마다 다 체크한다는 거 컴퓨터가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그럼 그게 그 경로들만 구간들마다 속도가 얼마만큼 나오는지 여기 MS가 적혀져 있는 건 밀리세컨드라고 합니다. 1초를 1000분의 1초 정도 됩니다. 뭐 그렇게 나와 경로 보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말로 설명할게요. IP 컨피그는 이렇게 아까 보셨던 뭐 아까 그 DNS 서버라든지 뭐 IP 주소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IP 주소 이렇게. 네, 핑이라는 게 핑 다음에 이렇게 도메인 주소나 IP 주소를 입력을 하시면 상대편의 응답이 돌아오면 상대편 주소가 살아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사이트에 인터넷이 안 된다고 할 때 핑이라는 걸 날린다고 합니다. 핑, 도메인 주소, 네이버가 뭐 안 된다고 하면 실제 이제 내 컴퓨터상에서 요걸 실행을 시켜서 핑, 따따따.naver.com 그렇게 입력을 해도 됩니다. 도메인 주소로. 그러면 저쪽에 대답이 없잖아요. 아무 반응이 없죠. 그러면 저쪽에 컴퓨터가 죽었구나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죠. 그리고 본인 랜카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핑 127.100.1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내 컴퓨터에 인터넷이 안 되는 건 내 컴퓨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다른 사이트에 접속이 되는 상황인데 다른 사이트에 한 세 군데를 접속하는 게 접속이 안 돼. 그러면 내 컴퓨터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모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내 랜카드에 문제가 있고 랜카드의 작동 여부를 제대로 체크하는 게 뭐 핑.12.0.0.1인데 잘 안 합니다. 그냥. 왜 안 하냐고요.
모르니까 안 하죠. 이런 거 누가 잘 가르쳐 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NS 룩업이랑 아까 저 IP 주소하고 도메인 주소 이렇게 매칭시키는 그런 서브를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고 뭐 그런 겁니다. 아,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기억 안 그냥 그 느낌대로 그냥 가세요. 그냥 여기 단어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단어 그대로. 내 스테이트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연결 상태를 뭐 네트워크 넷이니까 뭐 연결이죠. 연결 상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라우트 아까 뭐라 했죠? 라우트라는 기계가 있었잖아요. 경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생각해서 이걸 다 뭐 우리가 실제 이걸 여기서 실습을 해보고 다 일일이 하나하나 네트워크 강사 이야기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자 16번의 정답은 인터넷 서버로부터 경로를 추적하여 네트워크 경로다. 이게 트레이스 RT 방금 해보셨던 거죠. 그 다음에 2번, 4번은 윈도우를 관리하는 명령어라고 이야기하고요. 텔넷은 원격 제어, 외부, 인터넷을 이용한 외부 이야기고, 트레이스 RT도 외부 이야기, 외부 명령이고, 외부에 관련된 정보를 보는 거고, 2번, 4번은 내부의 정보를 보는 겁니다. 정보를 보는 명령입니다. 자, 그 다음 17번. 조금 어려운 것들만 조금 체크해 드릴게요. 자, 명령 프로mpt에 방금 핑이라는 걸 방금 핑 날렸나요, 우리? 명령 프로mpт 어디 갔습니까? 핑 안 날려버렸네. 자, 핑 안 날려보죠. 네이버에다 한번 날려보세요. 핑. 따따따.naver.com. 그러면 아마 핑 서비스를 안 해줄 겁니다. 왜 안 해주냐면, 아까 그 디도스 공격 때문에 디도스 공격이 어떤 거냐면 핑을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는 의도적으로 본인이 알고서 지금 날린 거잖아요. 핑이라는 걸. 그런데 이게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면 내 컴퓨터가 나의 사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녀석이 혼자 계속 핑을 날립니다. 그러면 그 컴퓨터가 한 대면 저쪽에서도 방어가 되겠죠. 문을 또 두드리는데. 그런데 두 사람, 제가 감염 속도가 빨라서 또 다른 컴퓨터 감염이 돼서 또 그런 일을 하고 있네요. 그럼 두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있네요, 지금. 그럼 또 기하급 수직으로 막 늘어나서 이제 여기 계신 20명이 감염이 돼서 다 죽는 그럼 전국적으로 다 감염이 돼가지고 몇 천만 명이 감염이 돼서 동시에 계속 PC가 네이버에 막 문을 둡니다. 그러면 네이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을 못하게 뻗어버립니다. 능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일명 디도스 공격이라고 그러고, 이런, 그러면 핑을 계속, 나의 사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핑을 계속 날리는 내 PC를 뭐라 한다고요? 좀비 PC라고 합니다. 네, 이 녀석은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가잖아요. 자, 요렇게. 뭐, 어쨌든, 그렇다, 핑. 핑에 대한 명령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대상 IP 주소, 호스트 이름은 그냥 지금 굉장히, 호스트도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긴, 쉬운 개념은 아닌데 그냥 컴퓨터라고 해석하세요. 컴퓨터. 그냥 컴퓨터. 그냥 이렇게 해서 좀 성능이 좋은 컴퓨터 이렇게 해석하세요. 성능이 좀 상당히 좋은 컴퓨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송 손실률, 뭐 여기 보이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전송 시간이 응답 시간, 아까 미리세컨드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지금 시간 없네요. 그다음에 게이트웨이와 DNS IP 주소는 아까 이게 룩업 NS 룩업인가는 그거 할 때 DNS IP 주소 나왔죠.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거는 무슨 명령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냐면 아까 여기 화면상에 잠깐 보여드렸던 NS 룩업이라는 명령을 가지고 DNS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게이트웨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자, 그다음 18번 가겠습니다. 명령 프롬프트의 창에서 원격 장비의 네트워크 연결 상태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명령을 옳은 것은 작동 여부, 연결 상태, 요게 다 핑 명령입니다. 핑 명령. 에코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2번 에코는 기억이 너무 없습니다. 이것도 내부 명령입니다. 그냥 컴퓨터 내부에 내리는 명령이고요. IP 컨피그도 앞에서 했고, 레지스터리 에디터라고 해서, 레그 에디터라고 해서, 이거 또 컴퓨터 내부적인 명령입니다. 내부에 내리는 명령이고, 외부에 내리는 명령은 핑 하나밖에 없네요. 네트워크와 관련된 명령. 그 다음에 19번 교재 내용이 나와 있나요? 순차적으로 잘 따라오세요. 몇 개만 더 하고 싶게요.
또 교재에 보시면은, 어, 밀리세컨드 10분의 마이너스 3초, 그다음 마이크로 세컨드 10분의 6초, 그다음에 10분의 9초 나노세컨드, 그다음에 토세컨드, 펨토세컨드, 아토세컨드. 그래서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아마 ms 그다음 마이크로 나노까지는 뭐 평상시 생활에서 많이 나오긴 한데 그 밑에 있는 뭐 피코, 펜토, 그다음에 아토라는 표현들 잘 안 쓰시죠. 그 순서니까 그 순서만 이해하신다면 다 찾을 수 있겠네요. 먼저 답이 달려져 있는데 바르게 연결된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20번도 옳지 않은 거니까 2번이 틀렸는데 뭐가 틀렸는지 찾아서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21번 연산 속도가 가장 빠른 거 나와 있는 것 중에 그 순서만 좀 기억을 하세요. 그게 우리가 익숙한 건 늦은 겁니다. 예? 밀리세컨드, 마이크로세컨드, 나노세컨드라고 하는 그 표현들은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그건 속도가 좀 늦은 거. 이게 몇 분의 몇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큰 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그럼 지금 이건 어느 부분의 이야기일까요? 이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다 관련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 속도 외에 컴퓨터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 97페이지에 다음 중 디지털 컴퓨터. 자, 컴퓨터는 디지털 컴퓨터, 아날로그 컴퓨터,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컴퓨터 이렇게 있는데 디지털 컴퓨터의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게 디지털 컴퓨터입니다. 그럼 이 녀석은 하는 게 굉장히 많죠. 기본적으로 사진이라고 하는데 아날로그 컴퓨터는 속도가 떨어지 아날로그로 해서 막 부시기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날로그가 훨씬 더 세밀하고 더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필요로 하는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기상청이나 이런 데서 전문적인 어떤 특정 분야에 쓰는 컴퓨터를 아날로그 컴퓨터라고 하는데 여기에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적분 계산이나 이런 것도 여기서 아날로그에 디지털에서 하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어찌됐든 그러나 아날로그는 요거만 좀그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앞에 잠깐만요. 우리 디지털 신호, 아날로그 신호 이렇게 들어보셨죠? 네? 그러면 그 아날로그 신호는 이런 꼴이잖아요. 곡선의 어떤 이런 파형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디지털은 모양이 좀 이쁘게 안 그리셨군요. 이렇게 나오는 게 디지털의 신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픽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그러니까 보통 밑에 게 이제 디지털의 밑에 게 이제 0이고 위에 게 이제 1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신호가 그러니까 0과 1이 발생하는 컴퓨터를 처리하는 부분이 디지털 컴퓨터고요. 저는 복선의 연속적인 어떤 데이터가 발생하는 걸 처리하는 컴퓨터가 아날로그 컴퓨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특징도 한가하고 그래서 아날로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정폭 회로가 필요하고요. 디지털 컴퓨터는 논리 회로가 필요하다면 그런 특징, 그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컴퓨터라고 그러고, 또 그런 기본적인 내용만 아시고 밑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면 22번 컴퓨터 특성을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디지털 컴퓨터에 대한 특징. 아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칙 연산하기 위한 논리 회로가 필요하다. 이 녀석은. 정폭 회로가 필요한 건 아날로그 컴퓨터이다. 2번, 23번. 다음 중 처리를 데이터 형태에 따른 데이터 형태라는 게 방금 아날로그 데이터, 디지털 데이터. 제가 화면에 보시면 저런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0과 1 아니면 곡선의 형태, 연속적인 데이터. 그런데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뭐 그러면 디지털 하이브리드 컴퓨터, 뭐 디지털 아날로그 하이브리드 구조에서 분류했죠 방금. 슈퍼컴퓨터는 비상시에 쓰는 그 비상 예측할 때 쓰는 그런 컴퓨터. 우리나라에 지금 크게 몇 대 없고 비상시에 두 대가 세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국가에서 쓰는 게 한 몇 대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기상청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24번. 디지털 아날로그 컴퓨터의 차이점을 쓰는 옳은 것은 자, 1번. 디지털 컴퓨터는 전류, 전화복도 다양한 입력값을 처리하고 아날로그는 숫자 데이터를 자, 반대죠.
아날로그는 연속적인 데이터입니다. 연속적인 데이터. 전압이나 온도, 뭐 온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다음에 숫자 데이터를 다룬다는 건 딱딱 끊어져 있는 데이터잖아요. 1, 2, 3, 4 이런 거. 이건 디지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자, 2번. 디지털 컴퓨터는 정폭계로, 아니요, 뭐, 계속 반복, 자, 이게 보시면 이게 열애 동안 나온 것 중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왔던 걸 뽑아서 나왔는데도 뭡니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문구들이 보이시죠? 공부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아, 그러면 정폭계로, 아니겠죠, 뭐, 논리회로. 아날로그 컴퓨터는 정폭계로가 필요하다. 아날로그는 미적분, 아주 디테일한 미적분 계산 가능하며 디지털은 산술 연산, 논리 연산. 우리 컴퓨터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고요, 지금. 그다음 4번, 자, 3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4번 아날로그 컴퓨터 틀린 거 이렇게 수정하세요. 아날로그 컴퓨터는 범용이고 디지털 컴퓨터는 특수 복종. 자, 방금 아날로그는 아주 디테일한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다뤄야 될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컴퓨터는 전문가용이에요, 전문가용. 특수 목적에 맞는 사람들만 사용한다. 디지털 컴퓨터. 우리는 자,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컴퓨터는 뭐 전문가든 전문가 아니든 다 쓸 수 있는 컴퓨터죠. 아, 이런 거 다목적 용도로서 도움용으로 사용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2시 5분부터 진행할게요.